와장창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사랑채의 낡은 문짝이 산산조각나며 마당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서슬퍼런 소리에 놀란 까마귀 떼가 검은 하늘로 비명처럼 흩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들이닥친 횃불의 붉은 혀들이 고요하던 김진사 댁의 앞마당을 대낮처럼, 아니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집어삼킬 듯 일렁였다. 네 이놈 김정호,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관군 대장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떨어지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흑투성이 신발로 정갈했던 마루를 짓밟으며 안방으로 쇄도에 들어갔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벌벌 떨고 있었고, 빗줄기는 횃불의 열기에 닿아 치익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 아비규환의 한가운데 며느리 연화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몸을 감싸 안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마루 끝에 무릎 꿇려진 시아버지를 향해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포박을 멈추시오. 우리 아버님은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선비요. 연화가 비명처럼 외치며 튀어나가려 했으나 억센 포졸의 손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우악스럽게 밀쳐내어 진흙탕 위로 내동댕이 쳤다. 차가운 진흙이 입안으로 밀려들어왔고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쇠붙이의 냉기가 피부를 찔러왔지만 육신의 고통 따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생을 글만 읽으며 대나무처럼 곱게 살아온 시아버지 김진사의 하얀 소복은 이미 포승줄에 묶여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김진사는 헝클어진 상투와 흑투성이가 된 얼굴을 하고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개를 들어 관군 대장을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가 서려 있었다. 내 죄가 무엇이냐 물었느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거늘 간신배들의 모략에 놀아나는 너희들이야말로 부끄럽지 않으냐. 그의 호통은 로세한 육신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순간 포졸들조차 주춤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관군대장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채찍을 들어 김진사의 어깨를 내리쳤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소복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이 칠 것만 같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피를 토할 듯한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다. 끌고 가라. 영모를 꾀한 죄인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짐승을 다루듯 김진사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김진사의 신발이 벗겨져 나뒹굴었고 그가 끌려간 자리에는 처참한 빗물 자국만이 길게 남았다. 연화는 진흙탕을 기어가며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했으나 닫혀버린 대문 너머로 멀어지는 횃불의 잔영과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의 탓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마치 하늘이 이 집안의 억울함을 대신 울어주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무너져 내린 가문의 운명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인근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기로 소문났던 김진사 댁의 멸문지화가 시작된 그날 밤의 참혹한 풍경이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 김진사 댁은 마치 폐가처럼 적막강산으로 변해 있었고 마당에 널브러진 깨진 기왓장과 찢겨진 문창호만이 어젯밤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연화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앉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마당의 흙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려 했었다. 시아버지 김진사는 고지식할 정도로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의 간신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특히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호조판서 조대감의 비리를 상소하려다 도리어 역풍을 맞은 것이 분명했다. 며느라, 세상이 탁할수록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야 한다. 평소 시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주었다. 그때 방 안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병약한 남편 김선비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얼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테란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부인, 아버님은 어찌 되셨소? 가냘픈 목소리로 묻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연화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눈물만 흘렸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남편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서방님, 안심하십시오. 아버님은 잠시 관아의 조사를 받으러 가셨을 뿐입니다.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차마 영무죄로 잡혀갔다는 말을 할 수 없어 거짓을 고하는 연화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숯덩이가 되는 듯했다. 조대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치가 떨리는 원흉이 분명 이 모든 일을 꾸몄으리라. 며칠 전 낯선 사내가 집 앞을 서성이다. 담장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고 갔다는 하인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확인했어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영모를 암시하는 조작된 서찰이었고 관군들이 들이닥쳐 사랑채 구석에서 그것을 찾아낸 순간 김진사는 꼼짝없이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 사악한 늙은 여우가 김진사 댁의 비옥한 전답과 선산, 그리고 무엇보다 김진사의 꼿꼿한 명예를 탐내어 이토록 잔인한 덫을 놓은 것이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었고 연약한 여인의 몸이지만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서 파견된 형방과 포졸들이 다시 들이닥쳐 가산몰수를 통보했다. 역적의 집안에 남겨둘 재물은 없다. 쌀 한 톨, 숟가락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관아로 실어라. 형방의 거만한 호통에 하인들은 울며불며 짐을 챙겨 쫓겨났고 곡간의 곡식과 안방의 폐물들은 순식간에 약탈당하듯 사라져버렸다. 연화는 병든 남편을 부축하여 사랑채 뒷방으로 쫓겨나야 했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울 양식조차 남지 않은 처지가 되었다. 텅 빈 마당에는 싸늘한 바람만 불어와 뒹구는 낙엽을 쓸어갔고 한때 웃음꽃이 피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연화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독 항아리 밑바닥에 남아있는 보리쌀 부스러기를 손으로 긁어 모으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버님이 평생을 지켜온 명예와 이 집안을 저 더러운 탐관오리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어. 그녀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그녀의 눈동자 속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억울하게 짓밟힌 정의를 되찾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서리빨 같은 결기였다. 죽을 쑤어 남편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는 연화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다. 남편은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부인, 나 같은 병자 때문에 고생만 하니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라며 말끝을 흐렸다.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말을 끊었다. 서방님, 그런 약한 소리는 마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버님을 구하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도 제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그 단호함에 남편도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사랑채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관군들이 휩쓸고 간 서재는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묵향 대신 곰팡내와 먼지 냄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흩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시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그러다 문득
책장 구석 틈새에 끼어 있는 낡은 서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즐겨 읽으시던 고사성어집이었다. 연화가 책을 펼치자 시아버지가 직접 붓으로 써놓은 글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힘으로 맞설 수 없다면 지혜로 맞서야 한다. 조대감의 탐욕과 오만함이 바로 그의 약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곱게 따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듬은 소복을 입은 채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관아가 아닌 조대감의 사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연화는 품속에 시아버지가 남긴 사필귀정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부적처럼 품고 거대한 소슬대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있는 조대감의 집 앞으로 걸어갔다. 문지기들이 창을 가로막으며 어디서 온 천한 것이 감히 대감마님 댁앞을 얼씬거리느냐라고 호통쳤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진사댁 며느리로서 대감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부디 통기하여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기세는 문지기들을 압도할 만큼 당당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띤 조 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호라, 역적의 며느리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시아비의 죄를 대신 갚겠다고 온 것이냐? 조대감의 조롱 섞인 말에 연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감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몰락이라면 이미 이루셨습니다. 허나 진정으로 대감의 위세를 천하에 떨치고 싶으시다면 저와 내기를 하나 하시지요.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역적의 며느리 따위가 자신에게 내기를 제안하다니 괘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가 동했다. 내기라, 하하하, 당돌한 계집이로구나. 그래,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냐. 연화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생애 가장 큰 도박이 될 제안을 던졌다. 제가 대감께서 내시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낸다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문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허나 제가 실패한다면 제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죽어서도 대감의 종이 되어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승부수였고 연하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조대감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꿰뚫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옷자락을 날렸지만 그녀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크아하하, 정말로 미친 것이 분명하구나. 내 살다 너처럼 당돌하다 못해 제 목숨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계집은 처음 보는도다. 조대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기와지붕을 흔들듯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주위의 하인들과 문지기들마저 그 서슬에 놀라 숨을 죽였다. 조대감은 비단 부채를 대학 펼쳐들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보았다. 좋다. 아주 좋아. 그 가상한 효심을 봐서라도 내 친히 그 내기를 받아주마. 허나 명심해라. 네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 시아비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너는 내 집의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 평생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유희만이 가득했다. 조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며 연화의 표정을 살피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3가지 수수께끼를 읊어내렸다. 첫째, 형체가 없으나 세상을 흔드는 바람을 종이에 싸서 가져오너라. 둘째, 아궁이에 장작을 떼지 말고 불 없이 밥을 지어오너라. 셋째,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스스로 우는 북을 울려라.
조대감의 입에서 불가능한 과제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주변에 서 있던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찼다. 바람을 종이에 싼다니, 불 없이 밥을 짓는다니, 손 안 대고 북을 친다니, 이는 필시 사람을 놀리는 것이거나 죽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한은 사흘이다. 사흘 뒤 이 시각까지 해답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즉시 네 목을 베어 저 대문에 걸어둘 것이다. 연하는 조대감의 호령을 뒤로하고 돌아서 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가두는 감옥의 철문 소리처럼 들려왔고 등 뒤에서는 조대감 하인들의 조소와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런 멍청한 년, 제 무덤을 제가 팠구먼. 바람을 종이에 싸. 귀신도 못할 짓을 하겠다고 나대다니 캑캑.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보며 정신을 붙들었다. 지금 무너지면 끝장이다. 아버님도 서방님도 이 가문도 모두 끝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꼿꼿하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산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릴 때마다 이 바람을 도대체 어떻게 종이에 싼단 말인가 하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집에 도착한 연화는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퀴퀴한 약냄새와 냉기에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 김선비는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뜨고 아내의 파리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어디를 다녀오시는 게요? 안색이 백지장 같소. 연화는 차마 남편에게 조대감과의 내기 내용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알게 된다면 충격으로 병세가 더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한 척 연기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방님. 그저 아버님 구명운동을 위해 아는 분을 좀 뵙고 왔습니다.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연화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멍하니 앉아 조대감이 던진 수수께끼들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다. 바람을 종이에 싸라. 불 없이 밥을 지어라. 손 대지 않고 북을 울려라. 말이 수수께끼지. 이것은 명백한 죽음의 주문이었다. 그녀는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손으로 움켜쥐어 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종이를 꺼내 허공을 휘저어 보았지만 종이는 팔락거리기만 할 뿐 바람을 담을 수는 없었다. 바람은 형체가 없는데 어찌 담는단 말인가. 연화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다음 날은 더욱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고민하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미친년이래, 미친년이래. 바람 잡으러 다니는 미친년. 아이들의 철없는 노래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도 안악들은 그녀를 피하며 수군거렸다. 찜찜, 시합이 잘못 만나 고생하더니 결국 실성을 했나 봐. 조대감 댁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며? 제정신이 아니지. 세상 모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연하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고 위로해 주는 이 없는 차가운 현실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그럼에도 연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에 생쌀을 담가 보았다. 불 없이 밥을 지으라니 물에 불리면 밥이 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도 쌀은 그저 퉁퉁 불어터진 생쌀일 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되지는 않았다. 씹어보니 비릿한 생쌀 맛이 역하게 올라와 구역질이 났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연하는 불린 쌀이 담긴 바가지를 집어던지며 오열했다. 조 대감의 비웃는 얼굴이 허공에 둥실 떠다니며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약속한 사흘 중 하루가 또다시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튿날 밤 연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주제에 감히 호랑이를 잡겠다고 덤비다니 이제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야윈 손을 볼에 비비며 참회하듯 속삭였다. 그때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조대감이 보낸 하인이었다. 이보시오, 며느리 양반. 대감마님께서 내일 아침까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아들의 작두를 대령해 놓으라 하셨소. 목 씻고 기다리시오. 으아하.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 섞인 고함 소리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포가 목을 조여오고 심장이 터질 듯 맹렬하게 뛰었다. 연화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대로 밤길을 달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까? 아니면 차라리 우물에 몸을 던져 이 고통을 끝낼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을 선비로서 자존심을 지켜오신 분이 며느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역적의 오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불효이자 죄악이었다. 연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죽더라도 끝까지 해보고 죽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았나.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세수를 하기 위해 뒤뜰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물동이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물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며 달 그림자가 흐트러졌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부채 하나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다. 찢어진 부채가 대구르르 구르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연화의 시선이 그 부채에 꽂혔다. 부채를 펴면 바람이 인다. 종이와 대나무 살로 만든 부채. 종이로 바람을 일으킨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섬광이 스쳤다. 잠깐, 바람을 종이에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이용하여 바람을 가져오라는 뜻이라면 생각의 물꼬가 트이자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궁이 앞에는 지난 겨울에 쓰다 남은 생석회 가루가 담긴 포대가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집안 보수를 위해 사다 놓으셨던 것이다. 연화는 생석회를 보며 침을 삼켰다. 물과 닿으면 맹렬한 열을 내는 돌. 불은 아니지만 열을 낸다. 불 없이 열을 낸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불꽃이 없어도 열은 낼 수 있어. 그녀의 손끝이 희열로 떨려왔다. 마지막 하나, 손대지 않고 북을 울리는 것. 연화는 팻마루에 앉아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생명이 있는 것들은 스스로 소리를 낸다. 하지만 북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다. 어떻게 스스로 소리를 내게 한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마 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큼지막한 말벌집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낮 동안 벌들이 드나들며 내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벌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면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 만약 저 벌들을 북 안에 가둔다면 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흘간의 고뇌와 절망이 그녀를 단단하게 재련해 놓은 것이다. 그녀는 창고로 달려가 먼지 쌓인 북을 꺼내왔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처마 밑 말벌집에 접근했다. 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두꺼운 속옷을 겹쳐 입고 얼굴을 천으로 칭칭 감은 뒤 조심스럽게 벌집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윙윙거리는 벌들의 위협적인 소리가 고막을 때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작업을 시작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동이 트기까지는 이제 불과 몇 시즌밖에 남지 않았다. 생사를 건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저 탐욕스러운 악귀의 소굴로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연화는 준비한 물건들을 보자기 안에 하나하나 챙겨 넣었다. 접이식 합죽선, 젖은 쌀과 생석회가 담긴 이중솥, 그리고 벌들이 웅웅거리며 요동치는 붓. 겉보기에는 평범한 진보따리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지혜와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남편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서방님,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뒤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며 붉은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김진사 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피로 물들 종말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연화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 위로 연화의 발걸음 소리만이 저벅저벅 울려 퍼졌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뒤쫓아 나온 남편 김선비가 갯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그녀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부인, 아니 되오.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밀러 가다니 차라리 나와 함께 여기서 죽읍시다. 흙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남편의 절규는 새벽의 정적을 찢어놓을 듯 처절했다.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내며 그 떼한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서방님,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버님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드립니까?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어찌 뵙겠습니까? 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어 김선비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땅을 치며 오열할 뿐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부지런한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수군거렸다. 저기 봐, 김진사 댁 며느리 아니야? 저 보따리는 또 뭐야? 정말 조대감 댁으로 가는 건가? 치, 제정신이 아니구먼. 오늘이 제삿날이 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과 조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마치 곧 벌어질 잔혹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연하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려 애쓰며 보따리를 고쳤겠다. 보따리 안에서 꿀벌들이 웅웅거리는 미세한 진동이 등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반격의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품속에 감춘 날카로운 은장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혀를 깨물거나 이 은장도로 자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깨끗한 죽음을 택하리라. 조대감의 집 앞은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조대감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온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탓이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으로 치장된 평상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조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둘러앉아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다. 오, 드디어 오셨는가? 천하에 효분하셨네. 그려. 으아하하. 조대감이 연하를 발견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환영하는 척하자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연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꽂히는 것을 느끼며 마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꼿꼿이 고개를 들고 조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당당한 기세에 구경꾼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약속대로 3가지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맑게 울려 퍼졌다. 조대감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호우 빈손으로 온 줄 알았더니 등 뒤에 진보다리가 있구나.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첫 번째, 형체가 없는 바람을 종이에 쌓으라 하였지. 어찌 가져왔느냐. 조대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위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연화의 손끝을 주시했다. 연화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서 낡은 합죽선 하나를 꺼내 들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저게 뭐야? 그냥 부채잖아? 부채로 바람을 쌓았다고? 연화는 조대감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접혀있던 합죽선을 패락 소리가 나게 펼쳤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부채질을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이 조대감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조대감의 수염이 바람에 날렸다. 이것이 바로 바람을 종이에 쌓은 것입니다. 접으면 종이 속에 바람이 잠들고 펴서 흔들면 종이 속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은 본래 형체가 없으나 이 종이 부채 안에 가두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으니 이것이 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화의 명쾌한 설명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단순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다. 조대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부채를 빼앗아 들었다. 제법 말재주가 있구나. 궤변이긴 하나. 틀린 말은 아니지. 그는 억지로 인정하는 척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그건 어린애 장난 같은 문제였으니 조대감은 표정을 바꾸며 싸늘하게 말했다. 두 번째, 아궁이에 불을 떼지 말고 밥을 지어오라 하였다. 찬물에 생쌀을 불려온 것은 아니겠지? 내 직접 먹어볼 것이니라. 그는 하인들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눈짓했다. 연화는 다시 보따리에서 무거운 옹기솥을 꺼내 마당 한가운데 놓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물병을 꺼냈다. 지금 바로 밥을 지어 보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솥을 바라보았다. 아궁이도 없고 장작도 없고 불씨 하나 없는데 어떻게 밥을 짓는단 말인가. 연화는 솥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이중 장치가 되어 있었다. 아래칸에는 생석회가 가득 차 있었고 위칸에는 불린 쌀과 물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에 물을 아래칸 생석회 위로 부어 넣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하얀 김이 맹렬하게 솟구쳐 올랐다. 생석회가 물을 만나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고열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저게 뭐야? 불도 없는데 연기가 나. 구경꾼들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마법을 부린 듯. 차가운 옹기솥이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뚜껑 틈으로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 대감마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솥 앞으로 다가왔다. 이 무슨 요술이란 말이냐. 연화는 침착하게 솥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 속에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쌀밥이 완벽하게 지어져 있었다. 그녀는 주걱으로 밥을 퍼서 조대감 앞에 그릇에 담았다. 드셔보십시오. 불꽃은 없었으나 열은 있었고 장작은 없었으나 돌이 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없이 지은 밥입니다. 조대감은 홀린 듯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찰진 밥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오물거릴 뿐이었다. 군중 속에서는 이제 비웃음 대신 감탄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단하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천재로다 천재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조 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났다. 조용히 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 대감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좌중이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악에 받친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다. 2번이나 당하다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난제를 들이밀었다. 그래, 재주가 용하구나. 허나 마지막 문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손 대지 않고 북을 울려라. 만약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리지 않는다면 앞에 2가지 답도 모두 무효로 하고 내 목을 칠 것이다. 하인들이 커다란 대북을 마당 중앙으로 끙끙거리며 들고 나왔다. 북 가죽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북채는 조 대감의 손에 들려 있었다. 연화가 북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순간 목을 베겠다는 협박이었다. 연화는 마지막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채취해온 말벌집이 든 작은 항아리가 있었다. 항아리 입구는 얇은 종이로 막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벌들이 성난 날갯짓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연화는 북의 측면에 있는 작은 공기구멍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대감과 군중들을 향해 외쳤다. 북은 본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악기입니다. 억울한 자의 호소는 북소리가 되어 하늘에 닿는 법입니다. 제 억울함이 하늘에 닿는다면 손을 대지 않아도 북이 스스로 울 것입니다. 그녀의 비장한 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연화는 항아리의 입구를 북의 공기 구멍에 딱 맞대고 종이 마개를 뚫어버렸다. 그 순간 어두운 항아리 속에 갇혀있던 수십 마리의 말벌들이 빛을 찾아 북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북의 내부라는 또 다른 어둠에 갇힌 말벌들은 당황하여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둥, 둥, 두두두. 처음에는 작은 빗소리 같았던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이내 북 가죽을 때리는 벌들의 몸통 박치기에 의해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북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벌들이 격렬하게 움직일수록 북소리는 더욱 크고 웅장해졌다. 마치 수많은 귀신들이 북 안에서 춤을 추는 듯 기괴하면서도 우렁찬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공포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북채도 사람의 손도 없는데 북이 스스로 울고 있었다. 이 소리는 조 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이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했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질 소리 같기도 했다. 연화는 북 옆에 서서 마치 그 소리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조 대감을 쏘아보았다. 들리십니까, 대감? 이것은 제 손이 아니라 짐승들조차 분노하게 만드는 대감의 부리가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이 북소리가 바로 하늘이 당신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연화의 일갈은 북소리와 섞여 천둥처럼 조 대감의 고막을 때렸다. 구경꾼들은 전율을 느끼며 하나둘씩 연화의 편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수께끼 풀이가 아니라 썩어 빠진 권력에 대한 민초의 통쾌한 반란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수세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다했던가. 망신을 당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조대감이 눈을 뒤집으며 칼을 뽑아들었다. 요사스러운 년, 감히 내 앞에서 요술을 부려 백성들을 현혹하다니. 내 오늘 너를 단칼에 베어 후환을 없애리라. 조대감이 칼을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 돼!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고 연화는 피할 곳 없이 그 서슬퍼런 칼날을 마주해야 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낯선 그러나 위험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멈추시오.
그 칼을 거두시오. 쩌렁쩌렁한 호령 소리가 관아 마당의 살벌한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조대감의 칼끝이 연화의 목덜미 바로 앞에서 멈칫하며 허공에 머물렀고 그 서슬퍼런 칼날에 반사된 햇빛이 연화의 눈을 찔렀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대문 쪽으로 일제히 쏠렸다. 그곳에는 남루한 삿갓을 눌러쓰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한 사내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겉모습은 영락없는 거린 행색이었으나 삿갓 아래로 뿜어져 나오는 안광만은 범의 눈처럼 형형하여 감히 마주보기 힘들 정도였다. 조대감은 자신의 처형식을 방해한 불청객의 등장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썩은 동아줄 같은 목숨을 내걸고 행패냐. 여봐라, 저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사내에게 달려들려 하자. 사내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 고막을 뒤흔들었고 사내의 손에 들린 둥근 마패에서는 5마리의 말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황금빛 광채를 뿜어냈다. 역졸들이 사방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를 복창하며 쏟아져 들어오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조대감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이내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조대감은 들고 있던 칼을 툭 떨어뜨리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삿갓을 벗어던진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는 조선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징벌한다는 청렴결백의 상징 박어사였다. 박어사는 먼저 멍하니 서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며칠 전부터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자맹하던 중 부인의 지혜와 효심을 지켜보고 있었소. 참으로 놀랍고도 장한 기백이요. 그의 따뜻한 위로의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정중히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다. 어사 나으리, 소인의 목숨은 중요치 않으나 억울하게 옥에 갇힌 시아버님의 원통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박어사는 연화의 간청을 듣고는 서리빨 같은 눈으로 조대감을 쏘아보았다. 죄인 조탐관은 듣거라. 너는 조정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양반을 모함하고 그 며느리의 목숨까지 위협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조대감은 바닥에 머리를 되치며 변명하려 애썼다. 어사 영감, 억울합니다. 저 계집이 요술을 부려 민심을 어지럽히기에 관장으로서 질서를 잡으려던 것뿐입니다. 김진사는 분명 영모를 꾀한 증거가. 박어사는 코웃음을 치며 조대감의 말을 끊었다. 닥쳐라. 네가 말하는 증거라는 것이 내 놈의 사랑채에서 발견된 위조된 서찰 말이냐. 내 이미 내 놈의 하수인을 잡아 자백을 받아두었다. 박어사는 연화가 풀어낸 수수께끼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호통을 이어갔다. 이 현명한 며느리가 가져온 해답 속에 내 놈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건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첫째, 바람을 종이에 쌓으라 했던가? 저 부채는 내 놈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한숨과 바람을 상징한다. 네가 일으킨 피바람을 저 여인이 지혜의 부채로 잠재운 것이다. 박어사의 해석에 구경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했다. 둘째, 불 없이 밥을 지어오라. 저 소단에 든 생석회는 관아의 성벽 보수에 쓰여야 할 군수물자다. 내 놈이 그것을 빼돌려 창고에 쌓아둔 것을 내 이미 확인했다. 나라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내 배를 불리는 데 썼으니 그 뜨거운 탐욕이 바로 저 끓어오르는 솥과 같지 않더냐. 조대감은
자신의 비밀 창고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화가 무심코 사용한 생석회가 사실은 조대감의 횡령 증거였던 것이다. 박어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셋째, 손대지 않고 북을 울려라. 저 벌통 속에 벌들이 들리느냐. 좁은 곳에 갇혀 분노에 차 날뛰는 저 벌들이 바로 네 폭정에 억눌린 백성들의 모습이다. 네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 짐승들마저 나서서 북을 두드려 네 죄를 하늘에 고하는 것이다. 이 명백한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내 놈은 인간도 아니다. 박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옳소,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시오. 김진사님을 살려내시오. 민심의 파도가 성난 해일처럼 조대감을 덮쳤다. 역졸들은 조대감의 관복을 벗기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렸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거만한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속옷 차림으로 고개를 떨군 조대감의 꼴은 비로하기 짝이 없었다. 박어사는 즉시 옥사를 파하고 김진사를 모셔오라 명했다. 잠시 후 두 명의 포졸이 부축하는 가운데 김진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간의 모진 고문과 옥살이로 인해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으나 그 꼿꼿한 허리만큼은 굽혀지지 않은 채였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마자 아버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려 통곡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가, 네가 나를 살렸구나. 못난 시아비 때문에 네가 이 무슨 고초란 말이냐. 김진사의 갈라진 목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심지어 엄격한 표정의 박어사마저도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려야 했다. 마당 한쪽에서는 김선비가 뒤늦게 달려와 아버지와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다. 쓰러져가던 가문이 며느리의 지혜와 용기로 인해 극적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박어사는 김진사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말했다. 진사 어른, 나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여 송구합니다. 내 조정에 장계를 올려 어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몰수당한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조대감이 착복한 재물까지 더하여 배상토록 하겠소.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어사의 손을 잡았다. 어사 영감,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잃어버린 명예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시니 그 은혜 백골이 난망입니다. 허나 이 모든 공은 제가 아니라 저 작은 몸으로 거대한 불의에 맞선 제 며느리의 것입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길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연화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 시각 묶여있던 조대감은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모함이다. 내가 호조 판서와 사돈지간인 것을 모르느냐. 내 놈들이 감히 나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박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대감 앞으로 다가갔다. 호조 판서? 그래, 네 뒷배가 든든하여 그토록 방자하였구나. 허나 걱정 마라. 내 이미 한양으로 파발을 띄워 내 비리 장부를 보냈으니 내 사돈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귀양 갈 일만 남았으니 그곳에서 네가 괴롭힌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으며 평생 속죄하거라. 박어사의 말은 조 대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조 대감은 그제야 절망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널브러져 기절하고 말았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관아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며칠 동안 김진사댁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 연화는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관아문을 나섰다. 들어올 때는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걸음이었으나
나갈 때는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행진이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그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김진사 댁만세, 효부 연화 아씨 만세.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연화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시련을 씻어내는 듯한 맑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고 상처 입은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임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담장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처량하게만 보이던 그 꽃들이 오늘은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연화는 품속에 간직했던 은장도를 꺼내어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제 죽음을 각오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살아가야 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선비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부인, 고맙소. 내 평생 부인을 업고 다녀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오. 연화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서방님, 부부 사이의 은혜라니요. 우리는 한 몸인 것을요. 얼른 가서 아버님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려야지요. 몰수당했던 가재도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텅 비었던 곳간에는 나라에서 보상으로 내린 곡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흉가처럼 적막했던 김진사 댁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더 이상 연화를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지혜와 용기로 가문을 구한 영웅이자 고을의 자랑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억지로 밥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연화의 볼을 발그레하게 물들였고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의 풍경이었다. 매서운 북서풍이 몰아치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으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마당 구석의 매화나무 가지마다 수줍은 꽃망울이 톡톡 터지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었다. 그 향기는 마치 이 집안에 다시 찾아온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전령과도 같았다. 지난 가을 가문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던 검은 먹구름은 연화의 지혜와 박어사의 정의로운 칼날 아래 씻은 듯이 사라졌고 이제 김진사 댁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명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몰수당했던 전답과 가사는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는 김진사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고 그의 명예를 드높이는 교지를 하사했다. 텅 비어 을씨년스럽던 곳간에는 다시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였고 담장 밖으로는 하인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와 소들이 쟁기질하는 소리가 넘쳐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였다.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 하던 남편 김선비는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아내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그의 낭낭한 독서성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연화는 안방마님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내면의 힘이 은은한 광채가 되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가 장독대를 닦으며 마당을 거닐 때면 하인들은 존경심을 담아 허리를 깊이 숙였고 마을 안악들은 담장 너머로 그녀를 훔쳐보며 칭송했다. 보게 저분이 바로 호랑이 굴에서 시아버님을 구해온 그 연하아씨야. 여중오거리지. 저런 며느리를 둔 김진사 어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연화는 그런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그저 수줍게 미소 지을 뿐 결코 우쭐대거나 거만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행복은 혼자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과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 김진사가 다가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김진사의 얼굴은 예전의 핏기를 완전히 되찾았고 하얀 수염은 곱게 빗질되어 있어 선비의 기품이 넘쳐 흘렀다. 아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아라. 연화는 급히 바늘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다. 예, 아버님, 분부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요? 김진사는 며느리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평생 수만 권의 책을 읽었으나 너의 그 작은 가슴 속에 담긴 지혜와 효심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는 책은 보지 못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멸문하여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운 중시조나 다름없다. 시아버지의 과분한 칭찬에 연화는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아버님, 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찌 그런 과찬을 하십니까? 그러자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옥으로 만든 비녀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김진사 댁 안방 마님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것이다. 이제 진정한 주인을 찾았구나. 부디 이것을 받고 앞으로도 이 못난 아비와 지아비를 잘 이끌어다오. 연화는 옥비녀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한 패물이 아니라 며느리로서 그리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완벽하게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징표였다. 계절이 바뀌어 녹음이 우거진 초여름이 되었을 때 한양에서 급한 파발이 당도했다.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던 남편 김선비의 소식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가 아니라 이번에는 장원 급제요. 라는 외침이 마을 어귀부터 울려 퍼졌다.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김선비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탄 채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뛰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김진사 댁 아들이 장원 급제를 했어. 연화는 대문 앞까지 마중 나가 남편을 맞이했다. 말에서 내린 김선비는 곧장 아버지 김진사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곧이어 연화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부인, 보시오. 내 부인의 지혜를 본받아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한 덕에 이리 금에 환양하였소. 이 어사화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부인의 것이오. 김선비는 만인 앞에서 아내에게 공을 돌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소 남녀가 유별하다 하여 내외하던 양반가의 법도조차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연화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병약하여 기침만 하던 서방님이 이제는 나라의 동량이 되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난 겨울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반면 악의 축이었던 조 대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그는 절의 고도인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 그곳에서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혀 사는 위리안치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때 산의 진미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던 그가 이제는 꽁보리밥 한 덩이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며 밤마다 귀신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려 피골이 상접했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혀를 찼다. 사필귀정이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지. 권불 10년이라 드높았던 그의 권세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직 치욕스러운 이름만이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그날 밤 김진사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었다. 연화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바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김진사가 술잔을 높이 들고 좌중을 향해 외쳤다. 자, 모두 듣거라. 오늘 우리 가문의 영광은 하늘이 내린 것이요. 또한 나의 현명한 며느리 연화의 덕이다. 우리 모두 이 기쁜 날을 마음껏 즐기자. 사람들의 돛소 하는 함성과 함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지자 연화는 남편과 함께 뒤뜰 정자로 나갔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연못 위에 둥실 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달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시아버지가 끌려가던 그 비오는 밤의 절망,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밤을 지새우던 고뇌, 그리고 관아 마당에서의 숨막히던 대결.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한 행복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김선비가 부드럽게 물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바람이 참 좋습니다. 서방님, 김선비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다. 저 달을 보시오. 먹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소. 부인이 바로 저 달과 같소.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빛말이요. 남편의 따뜻한 고백에 연화의 마음속에도 둥근 달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지혜라는 등불과 가족이라는 방패가 있는 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김진사댁 며느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녀가 남긴 사필 귀정의 교훈은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김진사는 천수를 누리며 손자들의 재롱을 보다가 평안히 눈을 감았고 김선비는 청백리로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 그리고 연화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맑고 총기 어린 눈빛으로 후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먹이나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란다.